어서오세요. 소리책방 바일라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김경숙 작가의 중편소설 길리의 언니입니다. 수국꽃을 머리에 달고 다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말했지만 누군가는 그 시절 노란 원피스를 입은 그녀를 평생 잊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1년 전 예화백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원한이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깊은 우물 속에 짓눌러 놓은 기억들과 애써 사위어 지탱해 놓은 심신이 마른 잎처럼 부스러지기 시작했다. 헛것마저 보였다. 요양차 제주도로 내려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연고가 없는 제주도 생활은 섬처럼 설었다. 제주도에 내려간 지 1년 만에 와이화백의 일죽이 추모전을 관람하기 위해 상경하는 길이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올랐다. 창공에 떠있는 구름은 수국꽃 같았다. 수국꽃은 트럭 뒤로 피어오르는 매연처럼 회색빛이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구름이 산악빙하처럼 뭉쳐 있었다. 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으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동화책 속에서는 아이들이 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고 하늘을 날더군요. 내 곁에 앉은 노파가 말했다. 강인한 음성이었다. 지그시 누른 듯한 노파의 시선이 창 쪽에 앉아있는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 노파는 늙은 여배우 같았다. 나이를 초월한 원색 무늬 옷을 입고 있었으며 배로 만든 쓰개처럼 머리와 얼굴을 스카프로 감싸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강렬한 햇빛을 보호하는 커다란 색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린 듯한 가는 눈썹과 붉게 칠한 입술 외에 노파의 얼굴은 노출돼 있지 않았다. 까마득히 먼 과거 속을 바라보듯 구름을 바라보며 일면식도 없는 내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었다. 노파의 음성은 느리면서도 또렷했다. 나는 잠자코 앉아 듣고 있었다. 들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길리의 언니는 흰 수국꽃을 머리에 달고 다녔답니다. 수국꽃은 구름빵 같았죠.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였어요. 미친년이 지나간다. 미친년이 지나간다. 아이들이 귀찮게 따라다니며 돌을 던졌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도 배가 고프면 모습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때마다 철없는 아이들은 짓궂게 놀려댔어요. 동네 사내들이 밥을 준다며 길리의 언니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괴롭히는 아이들을 무섭게 노려보면서요. 어느 날 보니 길리의 언니 배는 남산만 해져 있더군요. 사내들은 더는 길리의 언니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가라고 슉슉 소리를 내며 발로 땅을 차고 욕하며 쫓았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답니다. 얼어 죽진 않을까. 나는 길리의 언니가 걱정됐어요. 봄이 되자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안고 다니는 길리의 언니를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이까지 안고 나타난 길리의 언니를 불쌍해했어요. 밥을 주려고 다가가자 아이를 뺏으려고 다가가는 줄 알고 뒷걸음질 쳤어요. 품속에 있는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뒤늦게 알았어요. 길리의 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다닌다는 것을요. 포대기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불쌍한 아이를 묻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강제로 빼앗았죠. 아이가 땅에 묻히는 동안 길리의 언니는 몸부림쳤어요. 길리의 언니는 풀밭에 돌 몇 개를 싸놓은 아이 무덤을 떠나지 못했어요. 여름이 되자 무덤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길리의 언니는 무덤에서 올라온 꽃을 한 아름 꺾어 머리에 꽂았어요. 꽃은 구름과자 같았죠. 길리의 언니는 아이가 꽃으로 환생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해맑게 웃는 길리의 언니는 아이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어디론가 가버렸죠.
그 후 길리 언니를 보지 못했답니다. 길리 언니가 미치기 전엔 나의 우상이었답니다. 길리 언니는 수국꽃 같았어요. 해맑은 표정, 희고 긴 목, 숱 많은 검은 머릿결. 나는 그런 길리 언니를 닮고 싶어 했었죠.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녔고 길리 언니가 먼저 졸업했어요. 어느 날 길리 언니가 화사한 노란 원피스를 입고 나를 찾아왔더군요. 가난했던 길리 언니는 그런 옷을 처음 입어봤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 나를 찾아온 거였어요. 돈을 벌러 가는 딸에게 부모님이 사입힌 옷이었죠. 노란 원피스를 입은 길리 언니는 들떠 보이면서 불안해 보였어요. 나는 낯선 채 올라타고 가는 길리 언니를 배웅했답니다. 나는 부러운 눈으로 길리 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길리 언니도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길리 언니는 18살이었고 나는 16살이었어요. 나는 집안이 부유했어요.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해방된 해 공부를 마치고 5년 만에 돌아와 보니 길리 언니는 미쳐 있었어요. 길리 언니가 왜 미쳤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길리 언니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새로 산 노란 원피스를 입고 돈을 벌러 간 길리 언니는 어째서 미쳐서 돌아온 것일까요?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다. 듣다 보니 거짓말처럼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높아 혼자 떠든 이야기였지만 지루할 새 없을 만큼 입담이 좋았다. 저는 권길재라고 합니다. Y화백의 추모전 관람을 위해 상경하는 길입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친숙한 감정이 생겼다. 노파가 누군지 궁금해져 나는 먼저 내 이름을 밝혔다. 내 의도와는 달리 노파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 내가 짐을 챙긴 뒤 옆 좌석을 바라봤을 때 노파의 모습은 꺼져버린 등불처럼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공항을 빠져나와 김포공항역에 몸을 실었다. 큰 가방까지 챙겨 올라온 이유는 제주도에는 없는 재료를 구해갈 겸 해서였다. 서울역에서 하차해 삼각지 가는 지하철로 갈아탔다. 삼각지는 올 때마다 들르는 곳이었다. 한강과 서울역 그리고 이태원을 통하는 삼거리를 화랑의 거리라고 했다. 용산 방향 쪽으로 화방과 표구점, 액자 제작 상점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후미진 골목으로 들어서면 8, 90년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허름한 화방들이 지붕의 간판 하나를 겨우인 채 자리 잡고 있었다. 길가 담벼락에 나무 자재, 표구틀, 깨진 유리판, 고무대야, 소화기통 등이 질서 없이 쌓여있는 허름한 화랑거리지만 나름의 멋이 있었다. 한때 그림 공장 지대로 알려진 삼각지에서 구하지 못한 재료는 없었다. 그림을 외면하지 않고 고수해온 고마운 터줏대감들이 있어서였다. 화방이 삼각지에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미군들이 용산에 주둔하고 붙어였다. 미군들이 자주 드나드는 이발소에서 외화 그림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림쟁이들은 이발소 주변을 맴돌며 그림을 구경했고 미군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활했다. 그림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그림쟁이들은 이발소 그림을 본 떠 수출시장에 팔기 시작했다. 그림은 장당 3,000원부터 2만 원까지 거래됐다. 나는 그림을 복사뜨듯 하루에 여러 장을 그려 내다 팔았다. 그때 화방은 수출시장으로 그림을 보내는 중개상인이었다. 점차 싸구려 중국산 그림이 수출시장을 점유한 바람에 한국 수출시장은 시들해져 버렸다. 그때 들어선 화방들이 현재까지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삼각지에 도착했을 때는 저물려 키었다. 나는 최 사장의 화방 문을 밀었다. 올 때마다 삼각지 로터리를 돌지만 막상 들어서는 곳은
최 사장의 화방이었다. 최 사장은 표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최 사장은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반색하며 반기지도 않는데 최 사장 화방은 내 집 들어온 듯 편했다. 나는 일자형 다우닝 소파에 몸을 부렸다. 뭐 하나 버린 것 없이 쌓아둔 화방 안을 나는 눈으로 둘러보았다. 좁은 공간에 쌓아둔 온갖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미술용품 판매부터 표구 제작까지 해서였다. 경기가 여전한가 봅니다. 제주도 내려가더니 살만한가 보구먼. 남의 말 하듯 하는 거 보니. 최 사장은 비아냥거리는 내 말을 능청스럽게 받아냈다. 서로 악에 없는 말버릇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이골이 났는지 왔냐 갔냐 일일이 묻지 않았다. 그런데도 편안함이 드는 것은 최 사장의 느긋하고 후덕한 인상 탓일 것이다. 성실하기로 한결같은 최 사장은 이 바닥에서 꽤 신뢰를 얻고 있었다. 돈도 안 되는 화방 일을 이토록 오래 하는 것은 그림이 좋아서가 아닐까. 좋아서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었다. 최 사장과 나는 실과 바늘 같은 사이였다. 그림을 다루는 최 사장의 표정엔 애정이 담겨 있었다. 최 사장은 자신의 손을 거쳐간 그림을 귀신같이 기억했다. 색감과 두께, 붓의 터치만으로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 작품 보는 실력이 감정과 못지않았다. 평생 그림 장사만 해온 터라 실전적 전문가였다. 삼각지를 기반으로 발전하던 이발소 그림 성장이 멈춘 후 큐레이터란 직업이 생겼다. 사진을 찍듯 정밀한 그림이 천시되고 해석이 모호한 그림이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다. 번역된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가가 쓴 것이 아니라 번역가가 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림을 분석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다 보면 화가의 세계를 침범한 해석도 그랬다. 고장난 전축, 소품을 이용해 만든 모형, 선, 물방울, 공, 상자, 꽃, 천 등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작품들이 큐레이터의 해석으로 조명됐다. 나는 유화 물감에서 나는 특유의 기름 냄새가 좋았다. 여태 인물화를 고집한 것도 두텁게 덧발라 얻은 음양의 느낌이 좋아서였다. 최 사장 화방은 주로 인물화를 취급했다. 나는 다행히 최 사장을 알게 됐고 그는 내 그림을 몇 점씩 내걸어줬다. 나는 인물화를 통해 연면이 먹고 살았다. 최 사장은 오랜만에 상경한 나를 위해 평소보다 일찍 화방문을 닫았다. 최 사장과 나는 화방 골목에 있는 곱창집에 마주 앉았다. 내가 Y화백의 추모전 관람을 위해 올라왔다는 것을 짐작으로 알아챈 최 사장은 영업 후 소주를 들이키는 내 속을 꿰뚫고 말했다. 잊어버리게. 오래전 일 아닌가. 삼각지 그림쟁이들이 다 남의 그림을 베껴서 먹고 살지 않았나. 자네도 다르지 않았고. 그때는 그림을 베끼는 일이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지. 남의 그림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만 않으면 되는 시대였으니까. 가짜가 진짜로 둔갑할 줄 누가 알았겠나. 자네 잘못이 아니네. 가짜를 진짜라고 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나는 삼각지 출신 작가다. 이발소 그림을 베낀 실력으로 나는 Y화백의 작품을 베꼈다. Y화백의 작품은 정교하면서도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 묘한 느낌을 나만이 흉내낼 수 있었고 그 그림은 최 사장 화방을 통해 팔려나갔다. 나는 그때 이를 떠올리며 말없이 곱창을 뒤집었다. 최 사장은 내 잔을 채운 뒤 자신의 잔을 채우며 침묵이 싫은지 혼자 떠들었다. 최 사장도 나이를 먹는 모양이었다. 평소엔 과묵한 사람이었다. 미술관에 걸린 그림은 자네가 그린 위작이 맞네. 한눈에 봐도 Y화백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Y화백의 그림은 자네 그림과 달라. 색감도 그렇고 머릿결 처리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그림 재료부터가 다르지. 최 사장은 인제 와서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내 위작이 이 화백의 그림으로 오해받아 미술관에 걸려 있었을 때 이 화백의 그림이 아니고 내가 위작해 그린 거라고 한마디만 증언해 줬어도 이 화백이 붓을 놓는 일은 막았을 것이다. 이 화백은 자신이 그리지도 않은 그림이 나돌고 전시되고 판매되자 작품 활동을 중단해버렸다. 이 화백은 외부 활동조차 끊어버려 나는 이 화백의 소식을 접할 수 없었다. 내가 다시 위 화백의 소식을 접한 것은 1년 전 뉴스를 통해 알게 된 별세 소식이었다. 그토록 왕성하게 활동하던 웨이 화백이 내 위작 사건으로 인해 허망한 별처럼 져버렸다. 화로 위에 곱창이 별똥처럼 타고 있었다. 검게 탄 곱창이 와이 화백 같았다. 나는 술로 붉어진 얼굴을 손으로 비비며 말했다. 아무 생각 없이 위작한 겁니다. 와이 화백이 좋아서 멀리 있는 모습만 봐도 고개를 절로 숙이곤 했으니까요. 이 화백의 나이가 자네보다 한참 위였지 아마. 그런 거 아닙니다. 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림만 봐도 좋은 거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내 위작을 사갔다면서요. 와이 화백 거랑 똑같다고 하면서. 그때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를 저한테 줬잖아요. 최 사장님이. 나는 눈까지 빨개져 횡설수설하면서도 최 사장을 응시하듯 바라봤다. 내가 공영에 처해 있을 때 침묵한 최 사장이 서운해서였다. 위작을 그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반반씩 책임이 있으니 와이 화백에 대한 죄책감도 같이 나누자고 말하고 싶었다. 와이 화백은 내 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고 나를 찾아와 불같이 화를 냈다. 나는 웨이 화백 앞에서는 발뺌했지만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내가 그린 위작이라고 밝히려 했다. 그러나 최 사장이 입을 다물어버린 바람에 내가 그렸다고 증언해줄 사람이 없었다. 어쩌면 나는 최 사장 핑계를 대며 경찰서로 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최 사장은 자신의 잔에 술을 채우고는 코끝까지 내려온 안경을 끌어올리며 하다만 말을 이어했다. 자네 그림은 석차에 대신 전복 껍데기를 으깨서 썼지. 작가가 말하지 않으면 감정가들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재료였지. 작가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재료였어. 내가 애써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위작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최 사장은 지금 돌려서 그 말을 하고 있었다. 최 사장은 여관에서 자겠다는 나를 끌고 옹색한 자신의 살림집으로 끌고 갔다. 그도 나와 같은 호라비 신세였다. 새벽부터 신장로를 달리는 배달기사처럼 최 사장은 일찍 일어나 나를 깨웠다. 나는 최 사장이 단골로 정해놓은 식당에서 설렁탕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최 사장이 화방문을 열고 일할 준비를 했다. 화방은 바람벽 없는 들판처럼 서늘했다. 나는 커피로 정신을 맑게 한 후 어슬렁거리며 삼각지 로터리까지 걸어나와 지하철로 들어갔다. 시청역에서 내려 덕수궁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었다.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니 서울시립미술관 편말이 나왔다. 단풍잎을 밟으며 한적한 길을 걸어 올라갔다. 생각해보니 올 때마다 단풍잎은 계절과 상관없이 노랬다. 미술관 앞에서 관복 입은 수문장들이 교대하느라 몰려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서 메인 작가들의 연보를 훑다가 느닷없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평생 같은 길을 걸어왔으면서 남의 작품을 본뜬 위작 작가라는 꼬리표만 단 황량함 때문이었다. 와이 화백의 전시실은 2층에 있었다. 와이 화백의 그림은 미로 벽 사이 레일 조명을 받고 있었다. 와이 화백의 그림에서는 유화 물감 냄새가 진하게 났다. 뱀을 왕관으로 두른 소녀 앞에 발이 멈췄다.
뱀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오래 머물러 보고 싶지 않았지만 Y 화백의 그림 앞에서는 어떤 그림도 쉬이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종아리 부분이 스멀거렸다. 꽃단장을 한 뱀이 소녀의 몸을 꿈틀거리며 휘감고 있었다. 기내에서 만난 노파의 말이 떠올랐다. 길리의 언니가 떠난 뒤 아이의 무덤에서 뱀이 나왔어요. 잡아 죽여도 끊임없이 뱀이 기어나왔죠. 가까이 갔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뒤 아무도 아이 무덤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아이가 뱀으로 환생한 거라고 했어요. 길리의 언니가 뱀이 되어 아이의 무덤을 지키는 거라고도 했고요. 사람들은 아이의 무덤을 뱀밭이라고도 꽃밭이라고도 했어요. 뱀밭은 언제나 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그 예쁜 꽃밭은 뱀이 우글거리는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죠.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혹시 노파가 와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기내에서 내리기 전 목적지를 밝혀둔 기대 때문이었다. 전시관은 한산했다. 카메라를 메고 서 있는 남자와 젊은 부부뿐이었다. 여자는 임신했는지 배가 불룩했다. 여자는 박음질이 잘 돼 어깨선이 잘 빠지고 소재가 도톰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 고급스런 인부복을 바라보며 노란 원피스가 떠올랐다. 구왕. 45년간 짓눌러 감추어 온 이름이 불쑥 튀어나왔다. 추왕은 내가 탄 헬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며 매달렸다. 나는 그때 그토록 악착같이 매달리는 추왕이 지겨웠다. 나는 추왕을 사정없이 밀쳐냈다. 그때 추왕의 배도 저 여자처럼 불러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있을 때, 마음과 떠날 때 마음이 그토록 다르고 변덕스러웠다. 조금 전까지 서 있던 젊은 부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헛것이 보였던 것일까? 나는 Y 화백의 베트남 전쟁 기록화 작품을 지나 소녀상 앞에서 발을 멈췄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수국꽃을 꽂고 있는 내가 위작한 작품이었다. 제목은 길리의 언니였다. 나는 기내에서 노파가 들려준 길리의 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름이 나와 연관된 것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노파가 기내에서 들려준 길리의 언니와 Y 화백의 그림 속에 길리의 언니가 동일 인물이란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벨이 울리는 휴대전화기를 든 채 전시실을 나왔다. 항공발권 실무자인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올라올 때 탔던 비행기에 내 옆 좌석 탑승자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다급하게 묻자 친구는 원래는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라며 내 옆 좌석은 공석이었다고 확인해줬다. 내가 다시 확인해보라고 재촉하자 친구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미술관에서 돌아와 최 사장 화방문을 열었을 때는 어제 시각과 같은 저물녘이었다. 나는 다우닝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헛것이라고 생각해버리기엔 노파의 모습이 너무 선명했다. 나는 기내에서 들은 길리의 언니 이야기를 최 사장에게 했다. 노파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정신 나간 취급을 받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였다. 최 사장은 표구 작업을 하다 말고 손에서 면장갑을 빼며 말했다. 미술관에 가서 미친 여자라도 본 겐가? 예전엔 그런 여성들이 많았지. 시골에 가면 한둘씩은 있었으니까. 미친 여성들이 유난히 많았던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나? 못 먹어서 미친 거라면 남자들도 미쳐야 하는데 유독 여자들만 미쳐 돌아다녔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더군. 그것을 생각 못한 나는 미친 여성들이 많다고만 생각했지.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여성들인지도 모르고 말이지. 나는 용수철 스프링처럼 일어나 화방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삼각지 골목부터 큰 길까지 뛰었다. 길가에 있는 상점 안으로 들어가 노란 원피스가 있으면
아무거나 달라고 했다. 차도로 급히 나와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급하게 급정거했다. 뒷차가 날카롭게 경적을 울렸다. 나는 택시 문을 열고 차에 오르며 말했다. 서울시립미술관으로요. 아니, 아닙니다. 일본 대사관 앞으로 가주세요. 문화공보부가 화가 10명을 베트남 전쟁 기록화를 위해 맹호부대에 파견했었다. 그때 나는 와이화백을 따라 베트남에 지원했다. 내가 와이화백의 작품을 모작하기 전이었다. 위험한 전쟁터라 나 같은 삼각지 작가도 지원할 수 있었다. 나는 와이화백을 동경했다. 나는 와이화백을 따라 전쟁터까지 갔다. 베트남의 한국 군인들을 위한 위안소가 사이공 시내에 있었다. 그곳에 베트남 위안부들이 끌려와 있었다. 허벅지를 드러낸 짧은 치마를 입고 누군지 분간할 수조차 없게 짙은 화장을 한 채 담배를 물고 있었다. 내가 추앙을 만난 것도 사이공 시내에서였다. 제정신을 가지고 전쟁 기록화를 그려낼 수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흥청거렸다. 추앙을 끌어안았다. 까무잡잡하고 작고 마른 추앙은 예뻤다. 추앙은 인기 있었다. 너도 나도 치근댔다. 추앙은 사내들의 장난감이었다. 주는 술을 억지로 마셨고 토했다. 울었고 화장이 지워졌다. 반항하는 날은 옷이 찢겼다. 내게는 수출시장의 그림을 그려주고 번 돈이 있었다. 나는 그 돈을 포주에게 줬다. 나는 추앙을 독점했다. 추앙에게 나는 은인이었다. 추앙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추앙도 위안부였다. 좀 다르다면 장교들이 드나드는 곳에 포주가 돈을 받고 파는 위안부였다. 모두 끌려오거나 팔려온 소녀들이었다. 와이화백은 베트남 위안부를 보며 미쳐서 돌아온 길리의 언니를 떠올렸던 것일까? 와이화백이 길리의 언니를 그린 연도가 베트남 파견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 해였다. 와이화백은 같은 얼굴의 길리의 언니를 연작으로 그려 전시했다. 와이화백은 길리의 언니 작품을 팔지 않았다. 나는 전시회에서 본 길리의 언니를 위작해 팔았다. 지금에 와 생각해보니 내가 위작한 그림은 위안부 소녀였다. 살아 돌아왔는데도 고향마저도 품어주지 않은 길리의 언니였다. 그런 길리의 언니를 나는 위작해 삼각지 화방에 팔았다. 그 가여운 길리의 언니를 돈을 받고 팔았다. 길이 막혔다. 택시에서 내린 뒤 뛰었다. 광화문에서 일본 대사관까지 뛰었다. 소녀상이 있는 철거 농성장까지 뛰었다. 숨이 찼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엎어지듯 당도했을 때 길리의 언니는 황동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황동으로 된 무명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앉아 있었다. 숱 많고 검던 긴 머리는 단발이 돼 있었다. 길리의 언니를 보는 순간 속상했다. 속상해서 울분이 솟구쳤다. 무명옷을 벗기기 위해 손톱으로 긁어팠다. 몸에 붙은 무명옷은 떼어내려 해도 떼어지지 않았다. 갑옷처럼 단단한 황동옷은 길리의 언니와 한 몸이 돼 있었다. 나는 노란 원피스를 길리의 언니에게 입혀주고 싶었다. 길리의 언니 배가 불룩했다. 길리의 언니가 추앙 같았다. 나는 추앙의 배를 손톱으로 긁었다. 아이가 뱃속에서 죽은 것 같았다. 추앙의 뱃속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 나는 휴대용 칼을 꺼냈다. 아이를 꺼내 묻어주어야 했다. 내 아이를. 주변이 웅성거렸다. 나를 찍는 소리에 눈이 부시고 시끄러웠다. 누군가 내 몸을 통제했다. 누군가 내 신체를 억압했다. 나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내 신체를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나약하게 붙들렸다. 나는 양팔이 결박된 채 길리의 언니를 향해, 추앙을 향해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죄합니다. 사죄합니다.
나는 구치소에 감금돼 철장 안에서 잤다. 서울에 아는 연고가 없는 관계로 최 사장에게 연락했다. 경찰은 최 사장을 보자 몇 가지 신원 확인을 한 후 나를 풀어줬다. 나를 정신 나간 행인의 짓거리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최 사장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최 사장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다. 최 사장은 자신의 차에서 내 짐 가방을 꺼냈다. 내가 전화로 미리 부탁한 거였다. 재료까지 구해 넣었는지 가방이 불룩했다. 화방문을 잠그고 나왔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최 사장은 집안 대소사를 제외하고 화방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또 신세를 졌다. 나는 속마음과는 달리 멋없게 내뱉었다. 구했어요? 다 챙겨 넣었는지 모르겠구먼. 빠진 게 있으면 연락하게. 최 사장은 내가 경찰서에서 하룻밤 잔 연유를 묻지 않았다. 위장 논란 때도 그랬다. 자신의 화방을 통해 내 그림이 팔려 나갔음에도 최 사장은 모든 것이 기억에 없다는 듯 침묵했다. 삼각지에선 서류 거래를 하지 않았다. 놓고 가게 하면 끝이었다. 가끔 화방에 들려 그림이 걸려있지 않으면 팔린 것으로 간주했고 주는 대로 받아 넣었다. 평상시 후덕한 최 사장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그런 최 사장에게서 내 모습이 보였다. 베트남 파견 기한이 끝나갈 무렵이었을 것이다. 추앙과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주례도 없는 둘만의 결혼식이었다. 추앙은 웨딩드레스 대신 노란 원피스를 입었다. 내가 선물로 사준 거였다. 내가 전쟁 기록화 작업에 몰두해 있다가 추앙을 찾았을 때였다. 술에 취한 장교가 추앙방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왔다. 추앙이 실신한 듯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가진 돈이 거덜났고 더는 포주에게 줄 돈이 없을 때였다. 나는 미친 듯이 화를 냈다. 추앙을 매질했다. 나는 남은 기간 그림에만 전념하다. 작별의 말도 없이 돌아오는 군용 헬기에 몸을 실었다. 내가 떠나오던 날 헬기 밑에 노란 원피스가 휘날렸다. 추앙은 노란 인형 같았다. 장난감 같았다. 군인들이 추앙의 양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헬기 창문을 통해 내려다봤다. 추앙은 두 다리를 뻗은 채 질질 끌려가며 불러온 배를 감싸고 있었다. 광대한 살록처럼 불룩한 배를 나는 외면해 버렸다. 석채도 좀 구해주세요. 최 사장이 차 트렁크 문을 닫으며 물었다. 어디다 쓰게? 이번엔 진짜 위작을 그려볼 건가? 새치 섞인 머리에 반 무태안경을 쓴 최 사장은 노쇠해 보였다. 화방 골목에서는 느끼지 못한 추레한 모습이었다. 최 사장은 나보다 5년 연배였다. 나는 내 모습을 보기 위해 최 사장 차에 백미러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삼각지 작가라는 꼬리표. 그거 괜히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림이라고 다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음이란 늘 부끄럽고 늦네요. 헐고 낡은 장사꾼은 이제 필요 없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먼. 최 사장은 그렇게 말을 받으며 호젓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최 사장을 보자 어제 함께 마신 술이 덜 깬 것인지 출출한 빈속처럼 속이 쓰렸다.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타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나는 가방을 바로 세우며 말했다. 제주도 내려가서 짐 풀어놓고 곧바로 길리의 언니 고향에나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뱀밭에, 아니 꽃밭에요. 삼각지 작가가 아닌 저 자신으로 돌아가 그 꽃밭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요. 최 사장은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것을 만류하고 경찰서 앞에서 헤어졌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표를 끊을 수 있었다. 재료가 든 불룩해진 가방을 질질 끌며
대기실로 들어선 나는 긴 의자에 철퍼덕 앉았다. 머리를 의자에 붙인 채 눈을 감았다. 촘촘한 어둠 속에 떠있는 수국꽃은 구름을 몰고 다니며 비를 참고 있었다. 수국꽃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소리는 확장되어 총탄 소리로 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대기실 안을 둘러보며 노파를 찾았다. 나는 갑자기 조급해졌다. Y 화백이 살아있다면 기내에서 만났던 노파의 나이쯤 됐을까? 나는 공항 직원 도움으로 대기실을 빠져나와 김포공항 버스 정류장 쪽으로 달렸다. 나는 양쪽 다리를 번갈아 떼며 속도를 빨리하여 버스에 올랐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잘 탔나? 최 사장의 문자 메시지였다. 탔긴 탔는데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법원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내가 그린 길리의 언니는 가짜이고 Y화백이 그린 길리의 언니가 진짜 길리의 언니라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 가는 중이라는 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했다. 나는 답장을 보내놓고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림뿐 아니라 양심까지 위작하며 살았다. 곧 비라도 내릴 태세인지 낮인데도 어슴풀에 어둠이 감지됐다. 버스에 함께 올라탄 낡은 가방이 불룩했다. 추앙의 배 같았다. 나는 다리 사이에 있는 가방 손잡이를 꽉 붙잡았다. 비가 살짝살짝 내리다 말다 했다. 바람까지 불어 날씨가 변덕스러웠다. 추앙을 전쟁터에 버리고 온 날도 그랬다. 지금까지 김경숙 작가의 중편소설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름 없이 기억되지 못한 채 사라졌던 한 사람. 누군가의 위작 속에, 누군가의 외면 속에 길리의 언니는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다시 불러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게나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소리책방 바이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